안녕하세요. 즐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 책 읽는 누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입니다. 지은이는 제임스 도티, 주미나 옮김, 발행은 판미동입니다. 이 책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한 소년이 마술 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루스 할머니에게 삶을 바꾸는 마술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감동 실화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스스로 사랑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뀌게 하는 것, 즉 세상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힘을 갖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79페이지고요. 네, 낭독하겠습니다. 루스는 오하이오주의 작은 동네에서 살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긴 여름날을 보냈던 곳이라고 했다. 나는 이따금 미리 나를 도제 형식의 제자로 삼아서 최고로 멋진 마술 비법을 모조리 가르쳐주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호텔이나 극장에 우리 둘을 광고하는 문구가 붙은 차양이 커다란 조명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까지 상상해 보았다. 대개 그런 경험에 굶주리다 보면 그것을 얼마나 붙잡고 싶어하고 다시 놓고 싶어하지 않는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루스와 닐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타인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느껴왔다.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난데없이 만난 사람일 때도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노라면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이유로 거기엔 단순한 눈의 마주침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서로의 인간성을 인식하면서 둘이 같은 여정 위에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어떤 유대감이 존재한다. 문득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이지 마술 같다. 또 어느 때는 빈털털이 노숙자가 된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곤 했다. 우리 둘의 눈이 마주치면 마치 내가 뒤돌아 나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그리고 종종 그보다 훨씬 더 긴 순간마다 나는 내 삶의 여정이 지닌 고통을 경험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던 삶의 여정에 고마움과 더불어 따라오는 깊은 공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 가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는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다. 유대감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때때로 그저 짧은 만남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분명 루스 할머니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 첫 만남은 모든 걸 바꾸어 버렸고 그게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궤도에 내 삶을 올려놓았다. 루스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12살 그때는 루스가 그런 존재라고 즐겨 상상하기도 했었다. 루스는 공간과 직관이라는 심오한 재능을 지닌 존재였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다른 존재를 아끼고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루스는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관심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오는 날까지 여전히 이용하는 마술을 알려주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목의 긴장도 풀고 턱의 긴장도 풀고 내 얼굴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고 느껴보렴. 루스가 말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전부를 루스는 그때 이렇게 말해주었다.
루스는 거듭해서 내 몸의 긴장을 풀라고 말했는데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내 몸이 너무나 가벼워짐을 느꼈다. 마치 닐의 날아가는 마술 카드에서 빠져나온 카드처럼 공중부양하며 의자 위를 맴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깃털처럼 몸이 가벼웠다. 이제 내 머릿속을 비웠으면 좋겠구나. 새로운 주문이었다. 갑자기 의자에 기댄 채 내 몸의 무게가 느껴졌다. 루스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 머릿속을 비울 수 있지? 내 생각은 여기저기 정신없이 튀었다. 눈을 뜨자 루스가 미소 짓고 있었다. 이건 다른 마술이란다, 루스가 말했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조금 복잡해지지. 내 머리에서 계속 생각하기에 대해 생각을 할 테니까. 내 머리가 생각하려는 순간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하기에 대한 생각하기를 멈추어야만 한단다. 아니, 무슨 말이지? 내레이트가 무엇인지 아니? 물론이죠. 나한테 긴장 풀기 비결을 통해 루스가 나를 어디론가 안내하려는 것과 같잖아요. 루스는 2번 박수를 치며 조금 웃었다. 집에서 긴장 풀기 마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니? 나는 잠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여기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나는 거기서 너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안내해 주지? 루스가 해요. 내 머릿속에서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진짜 내가 아니지 않니? 그렇다면 누가 안내해 주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한 나한테 집중하고 내 몸 안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라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는 바로 루스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 내가 아니야. 그렇다면 누가 하지? 루스가 원하는 답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럼 저인가요? 그래, 바로 너야. 내 머릿속에서 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너야. 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지. 이 내레이터는 사람 흉내 내기에 선술한다. 누구 목소리라도 들리게 할 수 있어. 네, 여기까지 읽고 1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스. 저 왔어요. 루스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우리 엄마처럼 2 눈이 붉어져 있었다. 분명히 울고 있었던 거야. 짐 늦었구나. 죄송해요. 여기 오는 길에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루스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셔츠 위에 그게 피 아니니? 맞아요. 그런데 제 건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루스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 걱정이 되는구나. 이쪽으로 오렴. 나는 닐 옆을 지나쳐서 걸어갔다. 닐은 웅얼거리며 인사를 했지만 나를 쳐다보진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음이 분명했다. 이제 닐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다. 루스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긴장 풀기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 머릿속에서 나만의 주문을 외우게 하고는 내 옆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연습을 시작했지만 내가 엿들었던 대화가 자꾸 생각났다. 닐이 나한테 무슨 실수를 했었나? 얼마나 나쁜 일이기에 루스가 저렇게 울기까지 했지? 나는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었다. 당장 내 생각을 길들일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왜 닐이 저한테 화가 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3가지 질문을 불쑥 던졌다. 그리고는 눈을 떴더니 루스가 뜨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 거니? 루스와 닐이 나를 두고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통해 다 들었다고요. 닐은 저를 미워해요. 루스는 계속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다 들었다는 거니? 네, 비참했다.
루스와 닐이 나한테 잘해주었고 꿈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이 마술가게에 오는 마지막 날이라는 확신이 섰다. 정말 지금 말이니? 닐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잠시 생각했지만 닐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루스는 대답을 재촉했다. 그게 그러니까 상처를 입혔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네 이름도 들었니? 아니요, 정확히 그렇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이 내 이름을 말한 건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루스는 나한테 거짓말로 나를 두고 말다툼한 게 아니라고 말하려는 걸까? 짐, 우리는 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야. 그건 우리 손자에 대한 이야기였어. 루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자라면? 그래, 닐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런데 그게 복잡하고 슬픈 일이란다. 난 손자를 늘 보고 싶어 하지. 몇 살인데요? 아마 네 나이쯤 되었을 거야. 어디에 살아요? 지금은 엄마랑 같이 있단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왜 너는 우리가 너에 대해 논쟁을 했다고 생각했던 거니? 왜 닐이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다. 그냥 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이다. 짐, 누구나 살다 보면 아픔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된단다. 우리 손자와 아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 일종의 상처 같은 거지. 무릎을 베거나 찌으면 어찌해야 할까? 먼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겠지? 무릎을 깨끗이 닦고 붕대로 감싸고 잘 나을 수 있도록 하겠지? 아니면 무릎 상처쯤 무시해버리고 상처가 나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할까? 통증 때문에 욱신거리는데도 바지 뿌리를 내려 그냥 상처가 잘 아물었으면 하고 바라기만 할까? 그게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아니요. 사실 루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란다.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아픔을 줄 거야.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모두 상처 입게 돼. 그게 삶이거든. 하지만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술 같은 효과가 있단다. 상처와 아픔은 놀라운 역할을 하기도 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때가 바로 마음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란다. 우리는 아픔을 거치면서 성장하지. 어려운 상황을 헤치며 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삶에서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마다 기꺼이 감싸 안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껴안아야 해.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감이란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런 사람들은 신이 주신 좋은 선물을 하나 잃어버린 셈이야. 멋진 마술을 놓치는 셈이란다. 나는 루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걸 가진 듯 보이는 친구들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보냈다. 그들은 식료품 가게에서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되었다. 엄마가 푸드 스탬프를 내밀 때마다 계산대 직원이 쳐다보는 그 아픈 눈길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또는 한 줌의 분유와 버터와 치즈 덩어리를 받으려고 정부에서 하는 푸드뱅크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말다툼하고 술에 취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약을 털어넣는 부모가 없었다. 한밤중에 모든 게 잘못되었고 어쨌든 모두가 나의 잘못이라고 느끼면서 잠들 필요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옷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근사한 집도 있었다. 루스는 그런 사람에게도 유감을 느낄까? 짐,
너한테 가르쳐 줄 다음 마술은 너의 마음을 여는 것이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술을 많이 어려워해. 하지만 너한테는 이게 더 쉬울 거야. 왜요? 왜냐하면 삶은 이미 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 짐, 너는 사랑하고 배려하잖니? 내 가족을 돌보고 형이랑 엄마, 그리고 아빠까지도 말이야. 닐이 너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너는 닐을 배려했어. 매일 여기에 올 만큼 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내 능력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단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여는 한 부분이거든. 나는 그날 아침 덩치 큰 친구에게 맡고 있던 작은 아이를 생각했다. 그 애가 누군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출 만큼 배려했다. 나도 어쩌면 그 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었고 언제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하고 돌보아 주었다. 이미 수백 번 그런 아픔과 모욕감을 느껴보았고 그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건 정말이지 큰 상처가 된다. 내 마음을 여는 나머지 한 부분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란다. 이건 내가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봤다. 그거라며 어려울 게 없었다. 짐, 닐과 나누던 대화가 너에 대한 것이라고 네가 생각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에서 훌쩍 건너뛰어 닐이 너를 미워하는 것까지 간 거야. 저는 그저 오해를 했어요. 그렇구나, 루스가 웃었다. 우리 모두는 오해를 하지. 서로 간에. 우리 자신을. 이런저런 상황을. 오늘 좋은 교훈이 나왔네. 그렇다고 그게 다 우리에 관한 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손자에 관한 거라면 나도 똑같은 교훈을 배워야 할 거야, 분명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각자는 삶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무엇인지 선택하게 된단다. 어렸을 때는 그리 많은 선택을 하지 않지. 가족과 환경은 이미 주어진 상태로 태어나니까. 그건 정말이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남들 앞에 내놓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남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도록 하느냐 이런 말이란다. 너는 어떤 걸 받아들이겠니? 또 어떤 걸 받아들이지 않겠니? 선택을 해야만 하고 스스로를 굳건히 지키고 자립해야 하는 거야.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대신해 줄 순 없단다. 그날 아침 루스와 나는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의 말을 해보기 시작했다. 참 낯설었다. 거듭 반복하여 나는 말했다. 나는 착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건 마치 내가 라디오에 나오는 또 다른 DJ가 된 것 같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모두 다정하고 위로가 되었다. 그러다가 나쁜 DJ가 내뱉는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여지없이 그 행동을 멈추고 나 자신에게 친절의 주문을 전달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존재이다. 귀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이들을 배려한다. 오직 나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선택한다. 오직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만을 선택한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한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마음을 연다.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루스는 이 10가지 긍정의 문장을 선곡표로 주면서 매일 아침, 매일 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그리고 특히나 긴장 풀기 연습을 하고 생각을 길들이고 난 후에는 반복해서 말하도록 시켰다. 그 문장은 전부 감상적이고 진부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루스 말을 따랐다. 큰 소리로 말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 다음 순서로 루스가 시킨 훈련은 나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과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생각을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루스가 말했을 때 내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음을 루스도 보았다. 루스는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그러나 그건 힘들었다. 나를 때리고 괴롭혔던 아이를 떠올리는 일은 힘들었고 어쨌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그건 괜찮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가 미웠고 나한테 못되게 굴고 상처 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미웠다.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했다. 애쓰고 또 애를 썼다. 그런데 잠시 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들이 상처 입었거나 얻어맞고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어떤 기분일까 바꿔 생각하면 그러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럴테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게 보통은 그 지점에서 나의 내면도 상처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일이 더 쉬워졌다. 나는 다른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다. 예전에는 이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었다. 루스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루스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루스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다. 만약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세상에나 루스와 함께한 시간이 어떻게든 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앞주에 루스는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마술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힘이라고 했다. 나는 그 단계로 갈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상태였다. 실은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일에 조금씩 지쳐가는 중이었다.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다시는 그렇게 상처 주지 않도록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묻어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그렇게나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을 다시 끄집어냈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다시 생각날 때 분명 상처가 되긴 하지만 매번 조금씩 더 편해졌고 예전만큼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그 사건을 다시 겪어보아도 내가 보이는 감정적 반응은 예전과 똑같지 않았다. 그런 기억과 함께 앉아있어도 그 상처와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았다. 그런 기억과 함께 앉아있어도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어찌되었건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 상처의 기억과 더불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머릿속 DJ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내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 그 소리는 진짜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루스는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때때로 그게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네, 이 페이지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심장 박동이다. 그 안정된 리듬은 우리 각자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유대감이다. 그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장에 박힌 알미다. 심장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안락함과 안전함을 발견하는 그런 곳이다. 심장은 우리를 함께 묶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헤어지면 부서지는 것이다. 심장에는 그것만의 마술이 깃들어 있다. 바로 사랑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소중한 지인 3분께 제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